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이어서 이제 7월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이론 시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그런 답안 작성의 요령을 습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꼭 수업 전에 예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수업을 잘 듣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가 나갔냐면 워밍업 프린트가 나갔죠. 그래서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워밍업 프린트는 반드시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메뉴 평가 있었죠. 그 메뉴 평가까지 뭐 다 하면 좋지만 뭐 메뉴 평가 중에 이제 메뉴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것까지 이제 우리가 잔반량 조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음번에 복습하기보다는 이제 영역별로, 그러니까 8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8장에서 9장 정도 그 단체 급식도 8장 내지 9장 정도 보통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미리 그 해당하는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수업 전에는 워밍업 프린트가 또 나가니까 이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가 4번을 반복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면은 뭐 거의 뭐 이거는 그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딱 복습해서 이걸 정말 완벽하게 뭐 다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4-5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공부해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을 정리 복습해서요. 마지막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 풀이 때는 복습만큼 예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오신 분과 나중에 그냥 복습만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습을 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체급식 첫 시간을 나가는데요. 이 단체급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항상 2문제예요. 2문제긴 2문제인데 6점 내지 8점 가량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8점이 가장 많은데 간혹 6점이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2점짜리 기입형에다가 뭐 4점짜리 서술형 아니면 4점 4점짜리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해서 우리 영양관리, 식단관리 있었죠? 거기에 메뉴 평가까지 관련된 내용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오늘 할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워밍업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출력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집단급식소 정의네요. 그쵸? 이거 되게 뭐 특별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체급식이다, 집단급식이다 라는 거에 어떤 의미 정도 파악해 두는 거 해주시면 되는데요. 집단급식소는 뭘 목적으로 하지 않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영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긴 다수인데, 그러니까 집단이니까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냥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입니다. 그쵸? 학교에 있는 학생들, 병원에 있는 환자, 이렇게 특정 다수에게요,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이 집단급식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집단급식소에 뭐 학교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위생법에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식품위생의
식품위생의 그 식품위생의 정의 아예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넣어가지고 확실히 관리하겠다, 위생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좀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2번도 보실까요? 학교급식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급식의 목적, 그럼 우리가 이 목적을 보시면은요, 항상 기본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죠. 그래서 합리적인 영양 섭취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서 합리적인 영양 섭취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형성해야 될까요? 올바른 식습관이죠. 네, 올바른 식습관. 성인들은 벌써 다 식습관이 굳혀져서 어떻게 뭔가 개선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아직 학생들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니까요.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이 되도록 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심신의 발달, 그다음에 학습의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학교급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단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봐둬야 될 게 급식 체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그럼 급식 체계의 특징과 함께 장단점을 파악해 두시면 됐었어요. 자, 3번을 보시면 가장 오래된 형태로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래적인 급식 형태다. 그럼 뻔하죠. 이게 뭐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그래서 그날 식재료 들어와가지고 전처리하고 조리하고 그다음에 배식하는 거, 저장했다 배식하는, 보관했다 배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전통적 급식 체계죠. 그래서 얘는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장점도 있고 반대로 단점도 있었죠. 자, 그다음에 4번. 음식을 조리한 다음에요. 일정 기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저장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재가열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그렇죠. 조리 저장식입니다. 조리 저장식. 그러니까 이건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 미리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하나씩 쓰는 거. 이게 바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최종급식소로 운송해서 이곳에서 음식이 배식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중앙공급식입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식은 그래서 생산과 소비되는 장소가 다르니까요.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6번.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요, 조리된 음식의 저장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리를 한 다음에 급속 냉각을 해서요, 냉장 보관을 하거나 0에서 3도씨로 이렇게 온도에 보관하는 건 조리 냉장 방식이죠. 우리가 쿡칠, 그래서 조리 냉장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건 조리 냉동이죠. 예, 쿡프리즈 그래가지고 조리 냉동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리 냉장 방식의 일종인데요. 진공조리법인 또 뭐가 있느냐면 수비드 방식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음식을 이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필름으로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포장해서 조리를 하는 거죠. 포장해서 조리한 다음에 냉각을 해서 냉장 보관하는 방식이 바로 수비드 방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가 쉽고요. 식재료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메뉴를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크타임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메뉴를 이렇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반대로 피크타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인력 관리도 좀 어려운 애가 있었죠. 그게 바로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이게 바로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요, 조리된 음식의 저장 방법에 따라 분류되는데 그 중에 어떤 방식은 익히지 않은 재료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넣고 진공 포장한 다음에요, 완전 또는 반조리한 다음에 급속 냉각해서 냉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개별 포장식품에 많이 이용되는 거, 그럼 뭘까요? 그렇죠. 수비드 방식이요. 자, 그 다음에 9번. 식품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완전하게 조리돼서 제품화된 음식을 구입해서요, 1인분씩 상차림을 한 다음에 바로 제공하는 형태는 뭐라고 그럴까요? 조합식 급식 체계입니다. 근데 이런 조합식 급식 체계는 다른 말로 편의식 급식 체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급속 냉각기, 그 다음에 냉장, 뭐 냉동 창고 등 이런 특수한 설비나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조리 저장식이요. 그래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 이렇게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니까요.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기나 설비를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11번.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 숙련된 조리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인건비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조리 작업만 요구되므로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급식 형태고요. 그 다음에 급식소의 시설 설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요. 급식소의 초기 투자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조합식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식품의 구매에서부터 생산이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식재료의 대량 구입과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중앙 공급식. 그래서 이거는 그 중앙에 있는 공동조리장에서요. 식재료를 대량 구입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소량 구매할 때보다 식재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12번에는 중앙 공급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반대로 이거의 단점은 뭐에서 오는 단점 생각하시면 될까요? 운송에서 오는 단점을 생각하시면 되죠. 운반하다 보면 아무래도 품질 저하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때에 운송을 못하게 되면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단체 급식을 운영 형태별로 분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재료비를 충실히 사용하며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철저하고 수익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은 무슨 방식일까요? 그렇죠. 직영 방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굳이 이익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에 비해서 위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윤을 얻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13번에는 직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급식소 종사자에게 생산하고 제공할 음식의 목록이고요. 소비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목록이래요. 그리고 우리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메뉴. 맞아요.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급식 시스템의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뉴죠. 메뉴는 급식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수단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식단 작성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리원의 작업 분담도 잘 이루어지고, 식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 이건 어떤 메뉴의 장점이냐면, 네, 순환 메뉴, 주기 메뉴의 장점이었죠. 아까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요. 그다음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조리 작업 분담도 좀 더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맨날 쓰는 애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식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정해진 메뉴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급식소에서는 이용하기가 힘들고요. 보통 외식 업체들에서 보통 이런 메뉴를 이용하죠. 그게 바로 고정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없이 매번 새로운 메뉴가 제공되는 거? 네, 변동 메뉴죠. 그래서 변동 메뉴는 반복 없이 매번 새로운 메뉴가 제공이 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산업체 급식이나 학교 급식이나 보통 이런 금식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메뉴는 선택성에 따라서 어떤 메뉴 선택식 메뉴로 나눠진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식 메뉴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없는 메뉴는 단일 메뉴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부분 선택식. 그쵸? 부분 선택식 메뉴. 그래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식 메뉴에는 또 대표적으로 카페테리아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또 있었을까요? 네, 복수 메뉴요. 복수 메뉴가 있어요. 아예 뭐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복수 메뉴죠. 그 다음에 18번.
어떤 식단은요, 선택 식단의 한 형태로 급식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별로 가격을 합산해서 지불하는 방법으로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이거 뭘까요? 카페테리아입니다. 그렇죠? 음식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급식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다 먹으니까 만족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적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잔반량이 적어져요. 자, 이런 장점은 있으나 시설 투자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기도에 따라서요, 뭐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잔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가지고 그냥 남아버리는 잔식이 발생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9번. 메뉴 계획 시 고객 이거 이제 우리가 메뉴 계획 시 식단 작성 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된 거네요. 우리가 식단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과 그 다음에 급식 관리, 경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고객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뭐였을까요? 그렇죠. 영양적 요구입니다. 영양적 요구.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식습관 및 기호도도 고려하고요. 음식의 관능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죠. 자, 그 다음에 급식 경영 관리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고려했을까요? 그렇죠. 예산이요. 돈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진 그 예산에 맞게 식단이 작성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조리원의 숙련도라든지 시설, 설비, 조리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조리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용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급식 체계라든지 배식, 그러니까 서비스 방법, 위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뭐의 범위 안에서 급식을 제공하도록 메뉴를 계획해야 될까요? 뭐의 범위 안에서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자, 그다음 그 예산 중에서 식재료의 구매 시 가격이 되는 게 바로 식재료 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급식 사업마다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요, 판매가에 대한 비율이 다 어땠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자, 그다음 21번. 식단의 식사 계획의 영양 목표는요, 집단의 식사 계획 시 너무 적게 먹는 사람,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목표를 세우면 되는데요. 너무 적게 먹는 사람의 비율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그렇죠.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이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먹는 사람, 그 너무 많이 먹는 게 기준이 뭐였어요? 그렇죠.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집단에서의 섭취량의 중앙값이 그렇죠.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이면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22번.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기준이 새롭게 마련이 됐죠. 뭐 예전에는 탄수화물 얼마 먹어라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기준이 새롭게 마련이 되었는데요. 1세 이상에서 평균 필요량은 얼마로 왔냐면 100g. 그러니까 이거 미만으로 섭취하지 말아라는 소리죠. 이제 100g 미만으로 섭취했을 때 케토시스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100g이라고 기준을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요. 뭐가 마련되어 있냐면 충분 섭취량 기준하고요.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학 시간에 자세히 하니까 여기선 그 정도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디 할 때요? 우리가 집단급식소에서 학교급식소에서 식단을 작성할 때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 정도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이건 이제 우리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이요. 우리 학교급식소의 영양관리 기준도 바뀌었죠. 예,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에너지는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있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올해 달라졌죠. 올해는 55에서 72였는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55에서 65%로. 그렇죠. 드디어 바뀌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하고 똑같이 65%로. 자, 그래서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은 15에서 30이죠. 자, 단백질은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또 과하게 공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기준이 얼마냐면 20%. 그렇죠?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타민 A, 그리고 티아민, 리보플라민, 비타민 C, 칼슘, 철은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을 하되 최소한 뭐 이상이면 되냐면 평균 필요량 이상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 왜냐면 학교 급식에 누가 들어왔어요? 유치원이요. 학교 급식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관리 부처가 달라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학교 급식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만 학교 급식의 대상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니까 유치원에서 간식을 제공하잖아요. 얘네들은 간식 먹어야 돼요. 근데 오전 오후 이렇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에너지 기준량에 플러스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21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표 있잖아요. 그 표에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그 에너지 기준량에 플러스 210kcal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0kcal를 더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보다 뭐 이거의 90% 내지 110% 사이에서 간식을 요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10kcal 이렇게 주어졌지만 210kcal 내외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달라진 점이에요. 유치원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24번. 자, 뭐는 식품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별 1인뭘 설정하고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식사 구성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 구성안은 먼저 식품을 6개의 군으로 분류했어요. 6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식품 교환표에선 1교환 단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여기는 1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1회 분량을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해 놓고 있죠. 이런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해 놓은 게 권장 식사 패턴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식사 구성 안에서는 식품을 6개의 군으로 분류했었죠. 그 중에 뭐가 빠져 있어요? 곡류, 그쵸? 곡류.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그리고 채소, 과일류, 그리고 우유, 유제품류, 그리고 마지막 유지, 당류였죠. 자, 그 다음에 26번. 식품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은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곡류는 평균적으로 300kcal, 그쵸? 300kcal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회 분량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달걀, 콩류는 100kcal가 기준이에요. 100kcal. 자, 100kcal를 기준으로 1회 분량을 제시했는데 얘는 단백질도 기준이 있어요. 단백질은 약 얼마 정도냐면 10g이에요. 10g. 그 다음에 채소류는 15kcal를 기준으로 해서 1회 분량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과일 같은 경우는 50kcal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유, 유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125kcal를, 그리고 유지, 당류 같은 경우에는 45kcal를 기준으로 해서 1회 분량을 제시해 놨었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곡류 중, 근데 우리가 이 곡류 중에서요, 감자류,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 그리고 과자, 시리얼 이런 애들이라든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에 견과류라든지 우유나 유제품류 중에 치즈 이런 애들은 실제 우리 기준 에너지에 얼마밖에 안 되냐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0.3회로 간주를 하죠.
자, 그다음에 28번. 식품 구성 자전거는 각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와 분량을 반영해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이 다 어때요?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죠? 자전거로 바꾼 거, 우리가 탑이었잖아요, 원래는. 탑의 형태였다가 이렇게 자전거의 형태로 바꾼 거, 운동을 강조하려고, 그죠?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뒷바퀴는 우리가 이렇게, 섭취 횟수라든지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다르게 이렇게 5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앞바퀴 쪽엔 뭐가 있냐면, 네, 물잔이 있죠? 그 물잔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렇죠. 적당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식품 구성 자전거가 기준이 제시되어 것, 거기서부터 이제 바뀌었는데요. 2015년부터. 자전거 구성에서 6가지 식품군에서 누가 제외됐냐면 유지 당류가요. 제외됐죠. 그러니까 왠지 처음엔 유지 당류가 들어가 있었는데 왠지 유지 당류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아 얘도 충분히 섭취해야 될 그런 걸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유지 당류가 제외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는요? 식품 구성 자전거에만. 자, 그 다음 29번. 식단 작성의 순서인데요. 자, 여러분 급식 대상자를 파악했어요. 대상자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뭘 결정했을까요? 예, 급여 영양량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급식 횟수와 새끼니 영양량을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의 품목수 우리가 3찬을 줄 거냐 4찬을 줄 거나 5찬을 줄 건지 이런 메뉴의 품목수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구성을 결정을 해요. 주식, 부식 어떻게 구성할지 식품 구성 결정하고 그다음에 미령 영양소의 공급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조리를 배합해서 식단표를 작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이건데 급식소의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더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30번. 식단 작성 시 급여 영양량을 결정할 때는 대상에 뭘 고려할까요? 성별, 연령, 활동 정도입니다. 이게 기본이죠.